그렇다면 단기 완성이 어렵다는 언어 점수를 불과 2달 만에 20점 이상 올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언어 같은 거는 평소에 꾸준히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2달 만에 올리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언어 공부 되게 힘들어하는데 저도 언어 공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2달 만에 수능 언어 점수를 20점 올렸어요. 20점. 그게 이제 고3 때 첫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때가 첫 고비였어요.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점수가 좀 많이 안 나와가지고 되게 좀 약간 왜 이러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크게 막 언어 때문에 나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첫 모의고사니까 좀 많이 부담되고 첫 시험이었으니까 좀 긴장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내신에서는 점수가 떨어지지 않는데 왜 모의고사는 성적이 안 나올까? 도균이는 일단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기로 작정했다. 문제풀이 요령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월 모의고사 직후부터 거의 매일 언어와 씨름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수능 기출문제, 평가원 문제 등 닥치는 대로 풀기 시작했다. 그런데 언어 성적이라는 것이 오묘해서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해보면 점수가 들쑥날쑥.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어느 정도 풀긴 풀었지만 정말 막 미친 듯이 많이 푸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문제집도 정말 많이 사서 다 풀어보고 했었어요. 그렇게 문제를 풀었는데도 여전히 성적은 잘 나오지 않았죠. 언어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 영어에 비해 언어는 쉽다고 말한다. 친숙한 모국어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의 강의가 어렵지 않다. 들으면 다 아는 것 같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대개는 스스로 뭔가 문제들을 파고들어서 공부하기보다는 대체로 듣는 데 익숙해 있어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의 설명을 듣는 거죠.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자기가 문제를 맞닥뜨리면 그런 과정들을 스스로 잘 못 해내는 측면이 있죠. 또 막상 한다 해도 그 지문의 내용을 다 정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틀린 문제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뭘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조차 되게 막막하고 그랬죠. 일단 지문 전체를 오려서 붙였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의심이 가기도 했다. 문학이건 비문학이건 문제집에 나온 지문이 수능에 출제될 확률은 거의 없는데 이 지문을 다시 공부하는 게 무슨 소용일까 싶었다. 틀린 문제 10개만 정리해도 노트가 가득 찼다. 페이지가 앞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것처럼 이제 위쪽에만 풀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앞뒤로 볼 수 있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좀 적어놔서 이 문제는 지문이 이렇게 앞뒤로 있는 문제여서 뒤에 틀렸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죠. 분량이 많다 보니 언어 오답 노트는 만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불쑥불쑥 의심이 들었지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는 일. 도균이는 공부를 시작했다. 틀린 문제 지문을 완벽하게 노트에 새로 정리해놓고 해답지를 보면서 어떤 개념을 놓쳤는지 메모해 나갔다. 지문의 주제도 다시 정리해보고 틀린 문제 정답을 찾아 관계된 해설을 메모했다. 의미가 중첩되어 있거나 은유법, 비유법이 쓰인 단어의 속뜻도 확인했다. 오답 노트는 말끔하게 정리돼 나갔다. 이렇게 하면 공부가 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시작은 되게 절실하게 시작을 했어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오답 노트 이걸 열심히 해보자 해서 절실하게 시작했는데 이제 주위에 언어 오답 노트는 이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일단 저는 그 지문을 붙이고 뭐 주제 파악하고 또 제 문제가 왜 틀렸는지 그 정도 간단하게 해설지 보면서 그냥 달고 이 정도에 그쳤거든요. 이제 틀린 이유를 알아야 될 텐데 애들이 대개는 이제 문제를 풀다가 틀리면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언어 영역을 틀리는 애들은 대개는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실수가 아니고 원리를 제대로 이해 못했거나
예, 지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찾도록 그 뭔가 이 오답노트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인 예를 들면 뭐 수학 오답노트 만드는 거와는 좀 다른 방식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아이들이. 오답 노트를 만든 지 3개월. 그러나 도균이는 심각한 절망에 빠져들었다. 9월 모의고사에서 사상 최악의 점수를 받은 것이다. 막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안 나오니까 보람도 없고 이거 하기도 싫고 정말, 그리고 원인도 모르겠고 그게 더 제일 답답했어요. 막 틀린 걸 아는 원인이 확실하게 알면은 알겠는데 정말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야 될지, 시간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100일도 안 남았는데 되게 답답했죠. 새로운 방법을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다. 도균이는 다시 한번 언어 오답 노트를 꺼내들었다. 왜 효과가 없었던 것일까? 틀린 문제들을 쭉 점검해 나가던 중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틀린 문제 대부분이 2개의 보기를 놓고 고민했던 것들이다. 둘 중 하나에 정답이 있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늘 오답을 선택했다. 이건 치밀하게 공부하지 못했다는 증거였다. 제가 흔히 말하는 낚시 보기, 그런 거에서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가 5개 있으면 정답이 하나 있는데 그것과 되게 헷갈리게 하는 보기가 하나 또 있는데 그 둘 중에서 고민하다가 항상 틀린 걸 저는 골랐던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이런 걸 많이 틀렸는데 이 원인이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 내가 이 보기가 틀렸다 혹은 맞았다 하는 근거를, 지문에서 그런 근거를 찾아내는 능력이나 또 그걸 연결짓는 논리력이 부족하구나, 이런 걸 깨달았었어요. 이때부터 도균이는 오답 노트를 다시 만들었다.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놓고 해답지를 본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왜 틀렸는지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다. 비문학의 경우 우선 보기를 차근차근 다시 읽어본 뒤에 보기의 내용이 지문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았다. 지문에서 긍정적으로 다뤄진 문제가 보기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됐다면 틀린 답이 된다. 지문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한 뒤에는 자신의 느낌과 스스로 정리한 주제어를 메모했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다 보니 우선 지문의 내용과 논리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주어진 보기들을 지문에서 하나하나 근거를 찾는 방식으로 오답노트 제작 방법을 제가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보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에서 보기에서 나온 그 부분들을 다 밑줄을 쳐가지고 근거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17번에 1번에 인간의 영역으로는 이해가 불가, 이것이 이제 여기 지문에서 보면은 그게 적절하지 않다는 근거를 찾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문에서 하나하나 보기에 대한 근거를 다 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는 제 생각을 적는 거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정리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아니다, 그 근거가 이 지문을 통해서 볼 때 왜 아니라는 것을 이를 다 다는 거죠. 새로운 언어 오답 노트에는 보기와 지문을 연결하는 화살표와 도균이만의 표식들이 가득해졌다. 그리고 도균이의 논리적인 해설이 곁들여졌다. 첫 번째 오답 노트와 두 번째 오답 노트. 오답 노트의 활용법을 바꾼 것이 가장 큰 차이였다. 오답 노트 만드는 방법 바꾸고 나서 그 방법을 실제로 문제 푸는데도 써봐야겠다 생각은 했었는데, 이제 아무렇게도 그 오답 노트 만드는 방식이 그 보기에다가 근거를 하나하나 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 측면에서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시도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가 제가 수능이 2달도 안 남았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되게 절박하니까 뭐라도 해봐야지 그때. 이제 남은 문제는 이런 방법을 실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도균이는 모의고사 문제를 놓고 오답 노트에서 정리한 대로 보기의 내용을 지문에서 찾아보고 일일이 서로 연결시켜 보기가 지문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따져보았다. 그렇게 해서 보기 중 오답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처음엔 꽤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반복 연습의 힘은 놀라웠다. 그 오답노트 만드는 방법으로 문제 푸는 걸 이제 적용해봤는데 생각보다 그 시간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근거를 하나하나 찾는 방식이니까 제가 푼 문제에 대해서 확신도 생기고 자신감도 붙고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방법으로 오답노트를 공부한 것은 불과 2달. 도균이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매일 언어 오답노트와 씨름했다. 그 결과 지난해 수능에서 98점, 단 한 문제만을 틀렸다. 비문학 지문 옆에는 여러 형태의 그림들이 남아 있었다. 제가 독해력이 좀 약한 편이어서 이렇게 옆에다 그림을 나타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특히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낯설고 생소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다 그림을 그리면 보다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독해력의 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용이 어려운 비문학 지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표나 그림들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승현군. 특히 과학 지문의 경우 눈으로 읽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풀 때 다시 지문을 읽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림으로 내용을 정리해 반복적으로 지문을 읽는 시간을 줄였다. 그림의 형태는 지문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택했다. 두 항목의 비교와 대조가 주를 이루는 지문은 도표를, 하나의 대전제 아래 여러 예시를 보여주는 지문은 가지치기 형태로 정리하고, 대상의 생김새를 설명하는 지문에 대해서는 내용을 토대로 실물을 상상해 그려보는 등 최대한 지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그림들을 이용했다.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지문의 핵심을 좀 더 빠르게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은 사마귀 선충이 사마귀가 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지문인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사마귀의 외형적 특징을 이렇게 그림으로 간략하게 표시를 하면 좀 더 알기가 쉽고요. 한 페이지 이상의 지문이 간략한 그림으로 요약된 것, 특히 성충이 사마귀로 변화돼가는 과정을 설명한 부분은 4줄로 표현된 지문이 이렇게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됐다. 문제를 풀거나 지문을 볼 때 다시 보더라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지문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서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문을 만나도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동우군의 선택은 문제 분석이었다. 문제들을 그냥 풀고 채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 채점을 하고 나면 우선 지문 속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았다. 언어 영역에서 지문의 내용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문제를 맞히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지문 분석은 언어 영역 공부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었다. 지문 전체의 내용을 파악해야지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보가 다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보가 위치한 곳이랑 1, 2, 3, 4, 5회가 맞는 부분을 연결함으로써 지문 전체와 문제 전체의 내용을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지문과 보기의 내용을 1대1로 연결하다 보면 다시 한번 지문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게 된다. 또한 이 방법을 통해 답을 선택하기까지의 자신의 사고 과정을 되짚어 볼 수도 있다. 문제를 풀면서 거쳤던 사고의 과정, 동호군은 이것을 각주의 형태로 다시 한번 기록했다. 동호군은 각주를 4종류로 분류해서 정리했다. 맞은 문제의 경우 답을 고른 이유를 적었다. 헛갈렸던 문제는 헛갈린 이유를 정리했다. 틀린 문제는 틀린 답을 선택한 이유를 적었고, 함정 문제는 문제 속 숨겨진 함정이 무엇인지 찾아서 정리했다. 문제에서 드러난 모든 의문점들이 낱낱이 기록됐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은 문제를 풀 때 올바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이 됐다. 마지막 단계는 각주와 해설지와의 비교였다. 동우군은 우선 해설지를 꼼꼼하게 읽었다. 그 뒤
자신의 사고 과정을 다시 한번 되짚었다. 해설지의 내용과 자신의 사고 과정이 어디가 유사하고 어디가 다른지 세심하게 비교했다. 각주달기는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석하고 생각을 가장 논리적인 형태로 다듬어가는 과정이었다. 사고 방향의 전체를 수정하고 바꾸는 작업인 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5개월. 동욱은 5개월 동안 수많은 문제를 풀면서 문제마다 각주를 달아나갔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했고 잘못된 사고 과정을 수정해 나갔다. 그 결과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언어 영역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언어를 1등급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처음으로 1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안정된 1등급이요. 그러니까 내가 5개월 동안 한 이 공부 방법이 틀리지 않았구나. 경은양의 지문 분석법. 지문 전체의 핵심 단어인 농현에는 네모로, 농현을 이루는 구성 요소인 요성, 퇴성, 추성, 진성에는 동그라미로 표시한다. 그리고 각 단락의 중심 문장은 밑줄을 그어 단락별로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해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다. 언어 영역 그림으로 정복하라. 두 번째 단계는 도식화 단계. 도형으로 지문을 정리한 것을 토대로 개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면 지문 전체에 흩어진 내용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글 전체 구조는 물론 글의 핵심 내용, 단락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경은양의 도식화 공부법. 비문학 지문의 경우 지문의 핵심 내용인 부에 대해 부의 양면성과 부의 근원이라는 두 개의 소주제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여기에서 부의 양면성에서는 사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부의 근원에서는 금리 취득 행위와 이윤 추구 행위로 구분한다. 이런 식으로 지문을 핵심 내용, 소주제로 크게 분류하고 그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키는 내용을 연결하면 지문의 내용이 보기 좋게 정리된다. 1학년 3월 모의고사 전교 241등. 하지만 2년 후 이렇게 변한 학생은 거의 손꼽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기적이다. 노력의 결실이다.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 했지만 난 결국 이 학교에서 전교 1등이 되었다.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투리 시간을 확보하고 각종 유혹들을 이겨내며 공부에 매진한 결과 지원군의 성적은 조금씩 올랐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가을이 되자 성적은 다시 주춤했고 그때부터 지원군은 인터넷과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받으며 좋다는 공부법은 다 따라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성적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예상치 못했던 정체기. 지원군은 이제 단순히 양이나 노력으로 승부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만의 새로운 공부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성적이 점점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 노력에 비해서 그 결과가 기대한 만큼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노력은 열심히 하지만 양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좀 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 자기만의 공부법을 찾지 못한 채 막연히 공부를 이어가던 지원군. 그러던 어느 날 언어 영역을 공부하다 낯익은 문제 하나를 발견했다. 이 문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원군의 기억은 맞았다. 게다가 같은 문제를 똑같은 오답으로 틀렸다는 걸 알고 작은 충격을 받았다. 틀렸던 문제를 우연히 다시 한번 풀어보게 됐는데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번에 틀렸던 문제도 5번을 골라서 틀렸는데 그 후에 풀었던 문제도 똑같은 5번을 골라서 또다시 틀렸습니다. 그거를 발견하고 정말 이 잘못된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문제를 틀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고 과정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점검하고 올바른 답을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을 제대로 알면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다. 지원군은 Why와 How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틀린 문제를 복습하기로 했다. 이른바 Why and How 공부법. 먼저 Why는 오답을 고른 이유, 즉 오답을 선택하기까지 자신의 사고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잘못된 답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보는 것이다. 그런 다음 해설지를 보고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How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리한다. 이렇게 하면 내 생각에 어떤 부분이 잘못된 답을 고르게 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지원군이 여러 번 틀렸던 문제를 살펴보자. 이 문제는 유로파의 물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의 개연성을 높여줄 증거를 찾는 문제다. 지원군은 심해층에서 새로운 생명체들이 발견된다는 지문을 근거로 2번 연속 5번을 정답으로 골랐다. 하지만 그 지문을 토대로 유로파의 물이 깊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성급한 일반의 오류일 뿐 답이 될 수 없다. 중요한 건 심해층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지각 활동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유로파가 지각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 2번이 정답이 된다. 지원군은 이런 Why, How 공부법으로 자신의 잘못된 사고를 바로잡아 나갔다.